네, 발표 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유한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금득규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좌장을 맡게 된 유한대학교 금득규 교수입니다. 앞서 발표들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재작년 말부터 금융 공공기관을 거의 많이 돌면서 MLOps 포함 버티컬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아까 김동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회사의 자체 업무와 그 회사에 특화된 그런 조직의 내규 그리고 조직의 여러 가지 특화된 정보들을 파인 튜닝하는 작업들을 같이 했었고요. 또 레그라고 해서 또 조금 더 최신 정보를 포함해서 검색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죠. 그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 요청으로 바로 오늘처럼 이런 생성형 AI를 위한 인재 육성 전략 그 세미나에서는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포럼에서 그 AI 시대 인재의 조건과 정책을 다시 묻다 요 대주제로 앞서 네 분께서 이 제조업 분야에서 제조업 혁신이 가져올 변화, NCS 기반 직무 분류 체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적 자원 개발의 기회와 우려 그리고 AI 시대 인재 확보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네 건의 발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인재 정책, 교육 시스템 변화되어야 하는지 우리 토론에 앞서서 배석해 주신 패널 분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좀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고용노동부의 기업훈련지원과 이우영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노용식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김동규 연구위원님이십니다. SK텔레콤 역량혁신팀 윤소겸 박사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한유진 교수님이십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1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5분 패널 분들께서 각자 한 7분 내외 정도로 오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전문 분야에서 바라보는 인사이트 있는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우영 과장님 먼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인사드린 이우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이게 기술 변화가 이게 인재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직무, 직업, 훈련 체계가 이제 어떻게 재편돼야 되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원의 김상훈 박사님 발표에서 이게 직무별로 AI 대체 가능성과 그러니까 대응 전략 이렇게 정량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아주 좀 의미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윤진 박사님도 이게 디지털 활용 격차와 포용성 이런 문제를 중요 이슈로 제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도 여러 정책을 통해서 AI에 대응하고자 이제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소개를 드리면 저희 이제 그 고용부의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에 있어서 디지털 격차나 이런 해소하고 미래 수요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제일 대표적으로는 K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간의 그런 혁신 기관들 이런 우수대학 등이 이제 청년들한테 AI나 뭐 빅데이터 이런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하고 있고요. K 디지털 그 기초 역량 훈련 사업이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이제 좀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직업계고나 폴리텍 이런 훈련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AI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우리 훈련은 크게 개인 주도하고 이제 기업 주도 훈련 그다음에 공공 훈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주도 훈련은 이제 국민 개개인 구직자 실업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훈련에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서 일단 K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각종 이제 그 국가기관 전략
직종 훈련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기업 주도 훈련이라면 이제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그 소속한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사업주들이 그 고용보험 기금에 이제 기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이제 환급하는 구조로서 이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공공훈련에 대해서는 이제 폴리텍 대학교하고 한기대 등에서 이제 좀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의 한계가 있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뭐 이렇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랄까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정부 부분이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뭐 AI에 되게 정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산업 현장이나 이런 변화 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이 따라가는 게 조금 느리긴 합니다. 요즘 들어 이제 AI는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뭐 시시각각 변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 훈련은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오늘 좀 느낀 거는 디지털 그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장년 뭐 퇴직 인력이라든가 경력 단절자,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의 어떤 디지털 훈련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그 이윤진 박사님 발표에서도 이제 좀 들으셨듯이 이게 AI 활용 고숙련자하고 비활용자 간 격차가 이게 좀 약간 생애소득과 어떤 직무, 고용 안정성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이제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좀 더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 저희가 직업교육 훈련을 한 뒤에 그런 일자리 연계가 좀 충분치 못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고 좀 어디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지 이런 불확실성을 좀 더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에서도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많이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더 이제 그 직무 기반의 AI 훈련 체계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좀 NCS가 문제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한계도 있지만 앞으로 더 이제 직무 변화에 맞춰서 좀 신속하게 더 보완되고 개편돼야 되는 게 좀 더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디지털 소외 계층이 어떤 앞으로 이제 훈련 접근성 확대가 돼야 되고, 그에 따른 맞춤형 훈련이 돼야 돼서 특히 이제 중장년 아까 말씀드린 여성 취약계층을 위한 AI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더 이제 좀 기본적으로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훈련이 단순히 뭐 이렇게 수료하고 그러니까 뭐 자격을 이제 뭐 인증받고 이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이제 문제 해결형, 그다음에 실무형 프로젝트, 그러니까 PBL이 요새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실무형 프로젝트 중심 교육 훈련으로 그 좀 구조 전환도 더 많이 확대되고 강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가 이제 훈련이 기업 수요에 맞는 이제 훈련의 변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원하는 그런 기술과 인력을 훈련 과정에 빨리 더 반영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채용으로 연결되는 훈련이 이제 좀 더 짜임새 있게 좀 설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이나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서 한계도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좀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훈련 참여자, 그다음에 기업, 교육훈련 기관, 연구자, 특히 AI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귀 기울여 듣고 관계부처 등과 협업을 통해서 더욱 더 보완해서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영 과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노용식 부장님 뭐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부장 노용식입니다.
오늘 발제를 하신 신규훈 박사님, 김상호 박사님, 이윤진 박사님, 홍성민 박사님 보고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협동연구부장으로 이제 우리 소관 연구기관에서 이제 문제 인식을 파악을 하고 대안을 작성하는 이 보고서가 1년 주기로 대충 대략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빨리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해서 정부에 좀 제공을 해야 되지 하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에 대해서 좀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2차 감원이 있었는데 9천 명의 인력 감원이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1차에 6천, 얼마 전에 9천에서 15,000명인데요. 기조 강연에서 기조 강연에서 이제 발제를 하셨다시피 현장에서의 인식은 꽤 크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인공지능 관련한 보고서를 볼 때는 항상 그 데이터의 시점을 보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의사결정하는 이 머리 부분하고 실제 행동하는 이 손 또는 발 이 부분인데요. 주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 변화와 관련해서 속도와 관련해서 챗봇, 그다음에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혁신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걸 또 이제 필요하면 조직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머리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로봇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것하고 이 행동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기술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좀 작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이렇게 내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조금 하였으면 어땠을까, 좀 아직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보통 이제 범용 기술이 한 5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 범용 기술이 되면 의사결정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므로 우리가 이제 지금 5년을 남겨놓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좀 입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생각을 또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부분인데요. 이제 결론에 대해서는 10분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현재의 인식은 이제 그런데 AGI를 우리 감안했을 때 앞으로의 좀 이게 추가적인 입체적인 로드맵은 좀 무엇일까, 좀 그런 좀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AI의 단계를 제가 인식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연구자가 인식하는 수준 단계가 좀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심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늘 발표자가 말씀하셨다시피 피설문자가 이 AI와 관련된 단계를 인식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좀 더 혼선이 있지 않았나 지금 결과를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피지컬 AI에 대한 것과 콘텐츠 생성 AI와 관련된 직무에 대한 영향력 인식은 낮았고 다른 부분에서 높았었는데 의사결정과 관련한 영향력 인식이 높고 창작과 신체 움직임과 결부된 것은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창작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스펙트럼을 좀 넓게 하면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지금 사용되어 있고, 그래서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유심하게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따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이제 연구자가 그 부분을 인식하고 또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AI 활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이제 더 강하게 이제 그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부분 즉 계층 양극화 부분은 이제 더 심각하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더 강하게 부정적인 부분은 이제 더 강하게 이제 그 인식이 돼서 이제 설문을 했었는데 이 양극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양극화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거기에 세대별, 성별, 뭐 지역별 여러 이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모두의 AI를 할 때 그 이제 양극화의 어떤 그 여러 이제 상황들을 좀 살펴봐서 추후에 AI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한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은 저 AI 자체에 플러스 이제 그 로봇을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구분해서 좀 설명을 저희가 좀 인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향후 5년간에 저희가 준비를 되게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현재 NRC가 NST와 AI 경제 사회 전략 부분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AI 연구단을 이제 구성을 하고 조만간에 전략 보고서를 만들 예정인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용식 부장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딱딱 맞춰 주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옆에 계신 김동규 연구위원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한국고용정보원의 김동규입니다. 최근에 이제 AI에 의한 그 직업 세계 변화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AI 연구 관련해서 조금 보실 때 좀 주의할 사항들 뭐 이런 것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연구 4명의 발제자에 대한 코멘트를 일일이 다는 것보다는 그 준비는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나중에 여기 객석에 계신 분들이 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연구가 뭐 여기 지금 김상호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AI 연구가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게 최근에 이제 기술 우리가 보통 이제 AI를 직무 대체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증감으로 이제 연계해서 연구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어려운 점은 이제 기술만 추출해서 변수로 추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실제 임금이 올랐느냐 아니면 일자리가 증가했느냐 이런 걸 볼 때 기술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경기 변동이라든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를 변수를 기술만 딱 특히 AI는 더 그렇습니다. AI는 왜 더 그러냐면은 그래서 AI는 뭐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AI는 최근에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다음에 각 용어들 아까 뭐 피지컬 AI라든가 뭐 이렇게 지금 뭐 계속 최근에는 멀티모달 AI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것들을 딱 분류를 하기가 명확하게 분류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응답자 이제 설문지 같은 데에서 응답자들한테 그거를 명확하게 인지시키기가 쉽지가 않고 또 실제 이제 온디바이스 AI 같은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또 RPA라든가 도 이제 AI들이 이제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제 챗봇을 사용하면서 이게 AI가 도입이 된 기술인지 아닌지도 명확하게 부지리스 간에 이런 AI를 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종합적으로 좀 돼 있는 편이라서 많은 AI 연구들, AI에 의한 뭐 직업 세계 변화, 직무 변화, 일자리 변화 이런 연구들이 그런 한계점들을 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AI 연구를 할 때는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이제 김성호 박사님은 이제 NCS 대분류나 중분류를 갖고 이제 분류를 했는데 실제 NCS 대분류나 중분류 같은 것들이 실제 그 직무 유형으로 분류를 했다고 표방을 하지만 실제 그 밑에 세분류나 능력 단위 내려가야 이제 실제는 직무 유형이고 실제 상단에서 보면은 그게 어떤 섹터의 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계 분야 같은 경우도 엔지니어와 그다음에 조립공이라든가 정비공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건축 설계사라든가 엔지니어 그다음에 기능공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탁 뭉쳐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AI에 대한 것들이 과대 추정이 되거나 아니면 과소 추정이 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물론 NCS 대분류, 중분류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여건이 좀 되시면 표준 직업 분류라든가 고용 직업 분류로 좀 분류를 좀 하시면은 그 나름대로의 또 그 연구의 활용도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면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AI의 저숙련자 아니면 저성과자에 대한 AI 활용에 대한 효과, 뭐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이 고성과자보다는 더 높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또 반면에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실제 저도 이제 뭐 이쪽에서 경력이 오래돼서 AI를 많이 쓰는데 생성형 AI를 주로 많이 쓰는데 최근에는 인턴이라든가 연구원들한테 시킬 일이 별로 없어요. AI를 많이 쓰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현장에 나가면은 실제 중숙련자, 고숙련자들이 실제 업무 역량이 강화되거나 확장이 되면서 그 저숙련자나 저성과자들한테 이 일을 시킬 것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이제 발제대가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이거를 또 한편으로는 기업에서는 고숙련자들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상충됩니다. 그죠? 상충되는.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앞으로 제가 추측컨대 장기적으로는 아마 청년 신규 채용이 아마 감소할 것이고 저수종자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조직도 아마 슬림화되는 그런 경향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런데 한편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고숙련자는 저숙련자와 중숙련자를 통해서 고숙련자가 되는 거지 갑자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 커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커서를 통해서 뭐 2시간 만에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IT 개발자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간단한 코딩들이라든가 물론 요즘에 워낙 그 AI 속도 발전 속도가 빨라서 저희 말씀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결국은 많은 얘기를 이제 그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AI 그러니까 IT 개발자를 최근에 인력 채용을 많이 줄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코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AI로 대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한다면은 고숙련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숙련자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저숙련자를 통해서 고숙련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라든가 지자체 그다음에 기업이 함께 이 저숙련자 청년들을 어떻게 고숙련자로 숙련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사회적 좀 합의가 필요합니다. 왜 합의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 기업 우리가 그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저숙련자를 뽑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민간 기업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사회적 합의나 컨센서스를 형성을 해서 우리가 같이 이 저숙련자들 특히 청년들이 고숙련자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우리가 정부 단에서 인력을 얘기할 때는 이쪽에 인력이 이제 줄어들면은 인력이 늘어나는데 옮기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근로자 개인 단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중년 이상이 되면은 이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그런 의지를 키우기도 쉽지 않고 기술을 배우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리스킬링이나 업스킬링을 해야 되는 이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IT 쪽의 일자리로 가도록 계속 유도만 할 것인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전직에 대한 우리가 좀 정교한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다. 정교하다는 말도 되게 쉽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직종에 대한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IT나 이런 쪽보다는 블루 칼라, 이제 저는 신블루 칼라라고 얘기하는데 신블루 칼라라든가 그레이 칼라라든가 이런 쪽의 일자리, 그러니까 AI로 대체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인간적인 특성이 강한 거라든가 아주 정교한 시체 능력이 필요하다든가 아주 큰 기계를 조립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AI로 아니면 로봇으로 협동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또 건설 기능공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전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직업 교육이나 직업 훈련에 대한 어떤 내용적 검토를 이제는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아까 발제자도 그런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내용적 검토라는 건 뭐냐면 AI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증강 기술을 쓸 것인가, 뭐 이런 다양한 아니면 챗봇을 쓸 것인가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그건 방법론적인 거죠. 우리가 내용적인 거는 뭐냐면은 안에 AI 리터러시를 강화할 것인가 이런 거를 넘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K 디지털 훈련 같은 데에서 거기서 지금은 프로젝트 훈련을 통해서 실제 뭐 지식을 배우고 코딩을 배워서 기술을 배워서 인력을 양성한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AI라는 게 이것들을 다 대체가 특히 지식과 기술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런 종합적 능력, 소프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직업 교육뿐만 아니고 직업 훈련 부분도 그렇게 전환이 돼야 된다. 이게 빠르게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청년들이 양성이 돼서 코딩 기술은 있는데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육은 훈련은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몇 년 후에는 커서만 봐도 그 정도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봐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직업 교육, 직업 훈련의 내용적 혁신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규 의원이 아주 좋은 의견 주셨고요. 우리가 인간의 그 고유한 영역인 창의적이고 융합할 수 있고 그 도메인적인 난리지를 충분히 습득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AI가 아직까지는 뭐 개인화된 그 퍼스널 에이전틱 AI들은 툴들이 많이 다양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 방식은 많이 바꿀 수 있지만 그 조직 전체의 그 인프라 AI는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근데 향후로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됐으니까 많은 우리나라 AI 업체들이 좀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석현 박사님 한번 앞에 발제 의원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의 윤소겸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더 많이 학습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이번 정책 포럼의 4편의 발표를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단순히 산업 자동화를 넘어서서 이제 산업 구조나 직무의 개념, 인재상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이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는 뭐 매일매일 현장에서 AI가 바뀌고 AI의 새로운 툴들이 새로 들어오고 또 저희가 심지어 텔레콤이 AI 컴퍼니로 가겠다라는 비즈니스 전략을 이제 바꿔서 내부에서 이러한 AI 서비스들을 만드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AI라는 큰 변화가 정말 거대한 웨이브 물결과 같다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서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참으로 의미 깊은 것 같고요. 4편의 또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신기훈 부연구원님 발표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이제 AI 전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이제 작업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서 AI가 판단하고 또 기업의 그 공정들을 최적화하는 또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데 이제 중심이 되는 생산 구조의 변화가 눈앞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텔레콤으로 이직하기 전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안에서도 실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공장의 이제 스마트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노력과 변화들을 이제 경험하고 이번에 이제 ICT 업으로 와서 오니까 더 이제 그 변화들이 좀 다른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조업 기반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강조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느끼는 거와 비슷하게 이제는 단순 뭔가 기술자의 수요가 감소하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그 자동차 프로세스의 공정 전체를 이해하고 그 데이터를 이해하고 시스템을 이제 이해해서 그 도메인 지식과 플러스 AI 리터러시 그리고 AI 활용 능력을 이렇게 종합하는 총체적인 그 융합형 인재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다라는 부분을 그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상호 센터장님 발표는 NCS 기반으로 직무별 AI 영향도를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이러한 그 데이터나 보고서들을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직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을 좀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HRD 업무를 20년 가량 해왔지만 20년 전에 했었던 HRD의 직무와 지금 제가 수행해야 되는 HRD의 직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또 IT적인 또 AI를 활용해서 직무를 계속 리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새롭게 어프로치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의 경계가 실은 없어지고 있고요. 또 HRD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 분들이 들어오시거나 또 다양한 그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직장 안에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 문제를 잘 정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문제를 정의했다면 어떻게 하면 AI와 협업을 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잘 아는 사람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잘 반영된 또 새로운 직무의 요구서가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윤진 부연구님의 발표는 저도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기업 내에서도 AI를 이제 능동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상대적으로 이제 취약하신 분들도 이제 있으신데 그 갭 차이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양면성을 서로 잘 알면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이 채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고연령층에 있으신 분들이 AI 진입이 힘드신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업무의 경험이 되게 풍부하게 있으시기 때문에 AI가 붙음으로 인해서 더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상대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는 되게 강하지만 막상 또 이제 이 도메인 날리지가 없어서 어떤 부분을 물어봐야 되지, 어떤 부분을 AI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 또 진입하시는 커리어의 신입 사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어떤 연령의 차이라기보다는 기술에 대한 어떤 수용도 혹은 학습 민첩성과 같은 새로운 또 아젠다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민 선임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부분들도 너무 인상 깊게 봤고요. 이제는 저희가 좋은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플로우를 다시 한번 재설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뭐 SK텔레콤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AI 컴퍼니로 완전 비즈니스 전략 모델을 이제 바꾸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감사하게도 2022년부터 되게 빠르게 이 AI 리터러시 툴을 학습하고 그 학습한 걸 가지고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그 교육 과정을 가지고 전사 구성원들의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 그거를 빠르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년 안에 실은 툴을 사용하는 거는 너무나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말만 해도 다 해주니까. 근데 지금 올해에는 저희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본인의 직무에 적용할까. 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다시 그려내고. 근데 생각외로 워크플로우를 그려내는 게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냥 해왔던 암묵지처럼 해왔던 일들을 되게 펼쳐놓고 이렇게 잘라내고 이 부분에서 뭘 쓸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까라는 이제 부분들을 학습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변화의 선도자로서 만드는 조직 내의 변화 관리들을 이제 좀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저희 뭐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산학 협력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유수의 기업의 AI 학과라든지 이런 거 연계해서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대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펠로우십이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이제 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것들 가운데서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라고 이제 저한테 딱 물어보신다면 저는 생각하는 힘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진짜로 문제를 파고들고 계속해서 AI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인재를 만들기 위한 대학 교육
그리고 그 이전에 또 교육들이 이루어져야만 직장에 들어와서는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AI와 더불어서 진짜로 더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윤석현 박사님 아주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워크플로우,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대부분 직장인들이 세바시를 10개 보고 2개 보고 이렇게 들으면 꼭 자기 거가 될 것 같은데 내 삶은 나아지지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AI 툴 좋은 거 나왔다, 좋은 생성의 AI 공부를 유튜브를 한 10개 본다고 해서 내게 되지가 않습니다. 내 업무, 내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10이라면은 고민하는 시간이 한 4 정도는 되고 그 AI 툴을 학습하는 시간이 6 정도 돼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거지. 유튜브 동영상 10개 봤다고 해서 그 지식이 내 거가 되고 내 직무의 내재화가 되고 내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정말 내 워크플로우에 내가 하는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보고 창의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대본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한유진 교수님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대 한유진 교수입니다. 여기 지금 토론자 중에 이제 유일하게 이제 대학에서 저는 오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항상 지금 저도 뭐 이렇게 뭐 개발자도 아니고 이쪽 전공자도 아니어서 그 챗 GPT가 뭐 나온 다음에서야 이제 접한 이제 아주 늦게 사용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는 대학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이제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좀 대학이 좀 기업보다 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온 이제 과제물 그거를 AI가 얼마만큼 이제 도와줬냐, 뭐 기여를 했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지식을 많이 아는 것들이 점점 덜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게 그 외워서 보는 시험들 있잖아요. 이런 외워서 보는 그런 시험들을 저희가 지속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를 접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저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많은 이제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논문을 쓴다든가 뭐 보고서를 쓴다든가 하는 작업이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쉬워졌고 또 뭐 심지어 뭐 추천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써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도움도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전문가들께서 발표를 해주시는 거를 좀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발표에서 그 이제 그 섹터별로 이렇게 좀 AI가 큰 영향력을 좀 덜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영향을 발굴해 주시는 그 접근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NCS라고 하는 이제 기존의 이제 틀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존 산업이 이제 유지된다라는 이제 전제가 있었다는 게 조금 이제 이걸 좀 더 한 단계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대학생들이 뭐 이런 직무로 나가겠다, 이런 직업으로 나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까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직무 중심,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지도를 하는데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역시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윤진 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쓰는 자와 쓰지 않는 자의 격차, 이게 항상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아까 이제 조사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박사급 연구원들 이런 분들을 많이 조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덜 나타난 것이라 보여지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회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격차가 저는 엄청나게 심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 연봉의 격차, 그
연봉이라는 건 그 사회에서 본인이 얼마만큼 이제 인정을 받느냐라는 것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엊그제 본 그 기사에 따르면 MS나 이런 이제 빅테크에서 AI를 아주 잘하는 이제 전문가는 100억을 주겠다 이런 이제 기사가 이제 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영원을 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까 그 김동규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청년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더 대두될 것으로 보여서 전 부처적으로 이 논의가 잘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교육부라든가 이제 대학과 관련된 이런 이제 이슈들도 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기술 인력 수요 변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지금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 역시도 지금 글로벌 서비스 학부에서 이제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창업 관련된 그런 이제 학생들이 있습니다. 앙트러프너십 전공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또 지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글로벌 서비스 학부 자체 또 하나의 전공이 이제 개도국 지원 사업이 개도국 지원을 하는 그런 전문 인력들을 이제 양성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문제도 지금 힘들지만 전 지구적으로 또 이런 이제 지금 8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AI의 완전히 선두주자가 되는 그런 빅테크 기업과 그렇지 않은 이제 저개발국 그다음에 개도국 이런 상황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ODA를 지금 주는 입장으로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 저도 오늘 이제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아까 말씀이 계속 나왔다시피 재교육하고 전환, 직업 전환 이것이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역시도 지금 이제 대학 현장에서 좀 어렵겠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대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뭐 교육부의 정책도 있지만 과가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날리지가 중요한데 이거를 4년씩이나 뭐 가르쳐서 뭐 그럴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이슈들을 그 AI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그런 이제 기반 기술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됐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제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이 많이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한유진 교수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 같은 교수자 입장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그 요즘 학생들이 숙제할 때 다 네. 챗GPT 가지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예. 챗GPT로 숙제도 하고 퍼플렉시티도 사용하고 네. 많이 사용하는데 네. 그 성적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얘가 AI로 한 건지 아닌지 AI로 해서 성적이 더 잘 나오는지 그 평가 방식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뭐 그 학교나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 교수의 재량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저 앙트러프너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라 적극적으로 하고 오픈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걸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자들마다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예 쓰지 말라. 그래서 학생들 자체가 이제 혼란에 빠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5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AI가 가져올 인재 양성, 교육 시스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기회와 우려가 있고 또 각각 그 다각적인 뷰의 그 대응 방안에 대한 통찰력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오늘 토론 내용에 대해서 혹은 발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청중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한번 말씀 주시면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이번 포럼에서 토론 중에 그 사전 질의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전 질문에 대한 그 발표하신
발제자별로 답변을 진행할 건데요. 먼저 기조 강연을 해주신 김동환 대표님에 대한 그 사전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앞에서 좀 해결 방안이 나왔던 거 빼고 몇 가지만 컴팩트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AI가 대체할 직무가 앞으로 분명히 나타날 텐데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걸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제 가까운 미래, 또 하나는 이제 먼 미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직무들이 AI로 대체가 될지 한번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뭐 전문가들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예상하기를 아무래도 이제 약간 이렇게 루틴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쪽부터 먼저 대체될 거라고 했는데 챗 GPT 나오고 1년이 안 지나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 전문직들이 먼저 대체될 거다. 실제로 그 GPT 4.0 버전이 재작년 말에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도 통과했고요, 의사 시험도 통과를 했고 회계사 시험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 그 우리나라 수능 같은 미국 SAT 시험에서는 상위 1%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업군이 대체될 건가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직업군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물리적으로 일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하면은 글로벌리 전체 직원이 165만 명인데 AI 로봇이 100만 대를 쓰고 있습니다. 뭐 생산성은 당연히 사람보다 로봇 쪽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더 많이 이제 생산성이 증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뭐 발제할 때도 저희 회사도 말씀드렸듯이 뭐 개발 부서나 특정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서 지금 AI를 도입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에 있어서도 사실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AI로 인해서 대체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시점으로 본다면은 어떤 직업이 AI의 영향을 받고 대체될 거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직업군이 다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그 부분 어떤 질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봤는데요. 제가 보는 전망은 그렇습니다. 어떤 직무가 예를 들면 일도 마찬가지고 대체되냐 안 했을 때 제가 몇 가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직무 분석을 할 때 보면은 직무의 빈도, 중요도,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요도하고 난이도가 생각보다 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빈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빈도가 높은 직업, 그러니까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 그게 코딩 업무겠죠. 이런 게 대체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고요. 그다음에 어떤 같이 뭐랄까 직무가 또 같이 되느냐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감성, 그러니까 어렵냐 직무가 그러니까 직업 대체가 직무 대체가 어렵냐면은 감성이 개입돼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미용사가 단순히 미용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에 공감해줘야 되거든요. 말도 받아줘야 되고 따뜻하게 장례 지도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품고 이렇게 이런 어떤 뭐랄까 감성이 개입돼야 될 직무는 기본적으로 대체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떠한 직무가 기본적으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직무 대체가 어렵냐면 아까 말한 대로 직업 규제가 가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 간호사 이런 직무는 기본적으로 감성도 개입되지만은 이미 법 규제성에 의해서 법률로서 보호되어 있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은 대체는 가능한데 법 규제성에서 변호사가 우대 활용 법령이 있는 법 조항이 수백 개예요. 이런 직무는 사실은 가능은 한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시기가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법 규제성이 높은 직무는 기본적으로 대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내 일자리가 없어질 거냐 아닐까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짤에서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정보통신 분야 같은 경우는 코딩 업무 자체는 기본적으로 감성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반복적이잖아요. 빈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체가 되겠죠. 근데 하지만은 정보통신 산업은 끊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디지털은 영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직무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하고 연결되기보다는 전환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음식 가공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 가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해가지고 3끼 먹을 거 아니잖아요. 하루 4끼 먹을 거 아니잖아요. 5끼 먹을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이런 기본적으로 직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대체의 가능성으로 높아진단 말이에요. 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운전이에요. 운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법 규제성에 의해서 운전 면허가 있어 보호받고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에서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되면 어떻겠습니까? 드라마틱하게 대체가 일어나 버린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말할까? 그러니까 그러면 인공지능이 관련 어떠한 유형하고 관련돼 있냐,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걸 이해를 하고 이 직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것이 뭐랄까 직무 대체, 그러니까 직무 보조의 성격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직무 보조의 성격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일자리 감소보다는. 근데 이것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직무 중심으로서 이 조사를 하면서 이것을 심층 분석을 하는 게 사실은 그건데 연구 기간도 짧고 연구비도 짧고 그래가지고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에서 정보통신 분야만 샘플로 해가지고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 한혜리 박사님이 또 새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세밀한 태스크 단위에서 능력 단위에서 발표하면 더 정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다른 분도 배려해야 되니까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장래 지도사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너무 제가 확 와닿았거든요. 제가 바로 어제 이제 친구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천안에 내려갔다 왔는데 바로 한 달 전에 또 다른 친구 이제 대학 동창인데 돌아가셨을 때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제가. 근데 어제는 진짜 눈물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우리 친구끼리끼리 얘기했는데 보니까 그 장래 지도사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지도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울음이 나오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지점에 그 눈물이 나오게 유족들하고 그 친구들이, 근데 그게 재미가 아니라 정말 슬플 때 이렇게 감성적으로 잘 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키워드가 감성, 창의, 융합, 협업 이런 부분들은 바로 직무가 AI로 대체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김동완 대표님 말씀하신 변호사라는, 회계사라는 그런 직업들은 거의 혼자 하는 거거든요.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법률을 외워서 하는 것들은 당연히 더 잘하겠죠, 챗GPT가. 근데 어떤 인간의 고유한 영역에 있어서 협업을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감성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동완 대표님께 또 이제 사전 질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럼 방금 말씀하셨는데 많은 직무가 대체되면은 내 업무가, 내 직업이 대체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생존할 수 있을까? 그 생존 전략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도 저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저런 거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모 대기업에서 이제 그 케어콜이라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AI가 전화를 걸거든요. 그래서 건강 상태나 뭐 기분 상태 체크도 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 이렇게 뭐 멘탈적으로나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한 3년 4년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거 안 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들 독거노인 분들인데다가 사람이 아니고 AI가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3년 4년 지났는데 사용자도 계속 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통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MZ 세대들은 폰 포비아라고 해서 직접 전화하고 대면하는 걸 상당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뭐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장래 지도사 분들도 사실은 다른 맥락으로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우리 직무가 AI의 영향을 뭐 어떻게 뭐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보다는 저런 얘기가 있죠. 이제 그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AI를 잘 쓰는 사람이 AI를 못 쓰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자동차 처음 만들었을 때도 보면은 영국에서는 이제 마부들이 이제 본인들이 마차를 가지고 이제 생업을 해야 되니까 막 처음에는 이제 막 반대 시위하고 하다가 급기야는 자동차가 마차보다 더 빨리 못 가게 하는 법안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마부 분들이나 이제 그런 쪽에 종사했던 분들보다는 자동차 산업 관련된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 업무가 AI로 대체된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 이게 시대적으로도 이제 직업군이나 요구하는 역량들이 계속 바뀌게 될 거고요. 저는 거기에 대비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AI를 잘 써보는 거, 많이 써보고 잘 써서 잘 활용하는 부분들. 그 부분 말고는 사실은 이게 시대적으로 변하는 거에는 이게
생각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빨리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AI를 많이 쓰는, 그러니까 전 국민의 AI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아마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직접 그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 이 고급 인력들이 대기업으로 간다거나 해외로 유출된다거나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 단순하게 이제 보수의 문제인지 기업 문화의 문제인지 또 다른 문제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개발 쪽으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올 초에 이제 실리콘밸리 있을 때도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빅테크가 그 해외파뿐만 아니라 국내파들을 국내에서 이제 학업한 석박사들을 인턴으로 데려가서 우리나라 대기업보다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보다도 연봉이 더 높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빅테크들이 그 한국인들만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니들이 이제 문화도 비슷하고 언어도 잘 통하고 생각도 통할 테니까 6개월 줄 테니까 뭐라도 만들어 봐라. 그리고 그게 잘 나오면은 이후에 기술이나 자본이나 인력을 추가해주고 아니면은 다시 해처모여 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 팀들, 한국 이제 친구들을 몇 팀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연봉도 중요하지만 연봉은 세 번째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하고 같이 연구하는 팀원이 누구냐, 내가 거기에서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거를 첫 번째로 꽂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룹이 다 세 그룹을 제가 이제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누가 내 동료로서 같이 이렇게 나의 성장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느냐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초고대 인공지능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제 GPU 인프라를 내가 이제 연구하는 걸 얼만큼 할 수 있게 해주냐, 그게 두 번째였고 연봉은 세 번째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들으면서 이 친구들이 조금 생각이 특이하고 했는데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봉도 사실 중요하고 고급 AI 인재들의 연봉은 상당히 뭐 부담스러운 수준이기도 한데 결국은 이런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환경을 어떻게 잘 구성해 주느냐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정부 차원에서든 뭐 개개 기업 차원에서든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런 기반 만들고 하는 과정들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 지금 저희가 AI 3강을 하겠다고 새 정부 들어서 날마다 주창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로 나가야지 저희가 AI 3강이 되지 않습니까?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키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그런 AI 기술 인재들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져야 될 텐데 지금 저희 나라의 어떤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또 국제적으로 글로벌 협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고쳐졌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혹시 그 대표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기업 입장에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AI 기본법이 원래는 이제 내년 초부터 시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달에 저도 이제 그 AI 기본법 하는데 이제 워킹 그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세부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만드는 작업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아마 3년 동안 내년부터 시행을 안 하고 3년 동안 유예한다는 또 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기업을 하고 AI를 개발하고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불확실성이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기본법이 이제 지능 우선이냐 아니면 규제 우선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편에서는 AI를 개발하는 쪽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일단 지능부터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자 뭐 이러고 있고 규제를 얘기하는 쪽에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된다. 일단 다 만들어 놓고 개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팽팽하게 달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서로 좀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그 기본법 같은 것도 규제도 저는 개발 쪽이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거 없이 진행하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데이터 사용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으면은 사실 저 입장에서는 아예 못 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괜히 데이터 가져다 썼다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회사를 접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차라리 지금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매출을 만들고 글로벌로 나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양쪽에서 이렇게 좀 팽팽하게, 뭐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라 하더라도 뭐 과기부나 문체부나 너무 팽팽하게 달리다가 뭐 흐지부지되고 시행도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은 지능 중심이죠. 그리고 뭐 데이터에 대해서도 학습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뭐 건드리지 마라,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좀 과하게, 이제 과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쪽 끝으로 가 있고요. 유럽은 사실 이제 EU AI 액트부터 해서 규제 중심이긴 한데, 사실은 유럽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행하기 전에 바뀔 수 있거든요. 실제로 EU AI 액트 같은 경우도 그 이렇게 EU에서 투표하기 전에도 처음에 상당히 앞에서, 이제 맨 앞에서 이제 규제 중심으로 외쳤던 프랑스나 독일이 최종적으로는 투표를 포기하고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그 자국에 AI를 잘하는 회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프랑스나 독일이. 그러다 보니까 규제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미국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규제를 막 외쳤는데, 그 6개월 1년 사이에 미스트랄이나 이런 우리나라에도 잘하는 AI 기업이 있네, 이걸 알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완전히 반대 방향, 반대 입장을 이렇게 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도 규제 중심이긴 한데, 유럽도 이게 1년 2년 지나면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AI가 확실한 거는, 예전에는 특정한 기술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그게 이제 특정 분야에만 쓰였지만, AI는 지금 우리 생활 곳곳에 다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이렇게 그 기조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제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거의 이제 반려 기술처럼 모든 우리 생활 곳곳에서 쓰이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나 지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어쨌건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뢰성이나 이런 인증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표준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면은, 그 검 인증 체계를 만들면은 해외 나갈 때 저희가 그 나라에 맞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만들면 해외에서도 상호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먼저 한쪽에 맞춰서 또 해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일정 부분 우리 의견들을 반영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규제가 됐던 지능이 됐던 조금 더 지금보다는 클리어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우리 김상호 센터장님한테 그 관련 사전 질의들이 많이 또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지난주에 어도비 코리아에서 이제 기조 강연했었는데, 포토샵이라던가 일러스트레이터라던가 여러 가지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거에는 전문가만 했던 크리에이티브 영역이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라던가 동영상 같은 걸 생성을 하면은 비전문가도 콘텐츠를 더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콘텐츠 분야의 그 종사자들을 위해서 혹시 직능연에서 NCS를 직무분류 체계에 대한 어떤 대응 준비가 되고 있는지. NCS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는 이제 학습 모듈을 만드는 건 저희 업무 영역인데, NCS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영역입니다. 그쪽에서 만든 거를 저희는 받아 가지고 학습 모듈 교재를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약간 좀 저희가 하면서 좀 느끼는 게, NCS가 과거 예를 들자면은 그 집체 교육에 맞게끔 기본적으로 디자인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이머징 테크놀로지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최근에는 NCS에서 CS 민간주도 중심으로서 그걸 하자는 이제 이야기가 투트랙의 이야기도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런 곳에서 좀 약간 좀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지만 현재 틀 내에서는 그걸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 잠깐 지금 인력공단에서 이제 고용부하고 인력공단에서 NCS 분류하고 이제 개발 개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AI에 의한 그 직무 변화를 이제 반영을 NCS 개발이나 개선에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NCS는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화잖아요. 표준화다 보니까 이거를 그 선도적이, 그러니까 AI를 이제
해서 직무 변화 내용이 변화하는 것들은 되게 선도적인 거란 말이야. 그거를 이제 너무 선도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위험 부담이 있고 좀 늦게 하는 것도 어렵고 이제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용부에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직무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그걸 선대적으로 발굴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ISC를 통해서. 그게 이제 되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NCS 개발 개선을 최대한 신속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잘 들었습니다. 대신 이제 답변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직무 역량 변화 재석의 NCS가 계속 이제 김상호 센터장님 앞으로 사전 질의 들어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도 AI가 직업 대체가 아니라 직무 재설계다라고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직무 재설계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재설계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어떤 NCS 여기도 또 NCS가 많이 나오는데 그 AI 역량으로 인한 그런 역량에 대한 개발 변화, 그 내 직무에 대한 재설계 방안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AI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직무의 폭과 깊이를 같이 이렇게 확장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꿔야 될 생각이 있는데 AI를 기본적으로 도구를 인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AI 활용 역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AI를 기본적으로 파트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 딸한테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어떻게 하면 잘해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걸 사용을 할 때 얘를 도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써봐.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있다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를 기본적으로 폭넓게 그러니까 자기 도메인 지식을 기본적으로 AI는 확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거든요. 그다음에 깊이로도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제 생각에는 뭐 AI와 관련된 어떤 뭐랄까 어떤 직무 역량이나 NCS 그러니까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아까 윤석열 그때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파고드는 능력이 중요해요. 계속해서 그러려면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 어떤 관심사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파고시켜서 어떤 간에 그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제 생각에는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은 AI가 뭐랄까 많은 선물을 줄 거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AI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윤진 연구위원님께 이제 사전 질의가 또 들어와 있는데요. 그 아까 발제 내용 중에서도 근데 지금 노동 시장에서 AI를 잘 아는 지금 김상호 센터장님처럼 이제 호기심도 많고 뭔가 많이 다루는 거를 좋아하고 좀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뭔가 처음 사용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어려워하고 아예 모르는 분들 그분들은 그럼 아예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는 건지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발표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논의에서도 이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AI를 비경험한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생존할 수 있냐 그런 질문이신데 사실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직무 특성 자체가 그러니까 뭐 AI가 어떤 직무가 됐던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도 그 특징 자체에 따라서 AI가 좀 노출이 덜 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 아무래도 종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요양 보호라든지 뭐 전통 공예라든지 뭐 손기술이나 신체 활용이나 대면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들에 AI가 좀 개입될 가능성은 조금은 아직은 낮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영향이 좀 덜 갈 것이고 아무래도 그런 분께서는 그쪽에 이제 종사를 하시고 이제 남아 계실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게 저는 이제 비관적으로 본다라기보다도 아까 블루 컬러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 AI 이 시대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으로 더 강조돼서 그 새로운 어떤 르네상스 차원의 어떤 블루 컬러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직무
특성 차원에서 좀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자리가 매칭된다면 기회의 요소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는 사실 AI가 어떤 직군이어도 뭐 직무여도 조금씩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일정 예약을 한다, 뭐 고객 관리를 한다,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도 뭐 꼭 AI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자동화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지금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봤을 때 그런 기술의 영향을 완전 배제한 이제 노동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AI를 이제 전혀 비활용한다라는 그런 상황 자체는 이제 거의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격차가 더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AI 관련한 어떤 인터뷰 같은 걸 다닐 때 좀 인상 깊었던 게 저희는 이제 직업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니까 평생 학습해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지겹게 많이 해왔었는데, 저는 인터뷰 대상자분들이 본인이 평생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그 용어 자체를 정말 쓰시는 거를 인공지능 이제 연구를 할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본인들이 계속 역량을 개발해 나가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다라는 거를 느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생 교육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본인의 자기 주도적으로 역량을 개발해가는 그 부분을 탑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이제 노동시장의 어떤 형태가 됐던 뭐 생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민 선임연구위원께도 사전 질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 AI 융합 인재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정밀 의료, 맞춤형 건강관리 그런 걸 고도화하기 위해서 그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어떻게 수립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질문 감사드립니다만은 제가 이 질문한 거 보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사실 이제 어떤 분야도 그렇지만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특히나 많이 발생되는 것들이 되게 신약 개발 쪽에서 AI를 많이 쓰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해서 사실은 보건의료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계와 많이 결합된 그런 분야도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AI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AI 인력은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에요. 당연히 임금이 쫙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마련하지?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다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서 뽑을 수 있을까 하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아까 질문에도 나왔지만 대부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AI 인력은 AI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들. 근데 그 분야에서 필요한 건 사실은 AI를 써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자료 정리 이런 거 외에 아주 고도화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사실 재직자에게 훈련시켜가지고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다만 아까 제가 잠깐 그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그렇게 재직자 훈련만 시키면 다 될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그 훈련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훈련을 시킬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만 시켜도 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데이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는 컴퓨팅도 해주고, 이 사람이 계속 경력 개발하고 AI 배우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 줄까? 이 사람들이 그 대우를 해줘도 다른 동료들도 인정하도록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것들은 문제, 그 네 가지 문제, 조직 그 전체를 바꾸는 문제가 되지 않으면 확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아주 쉽게 AI 인재 없으니까 교육시키지 않으면 뽑아서 해결하자. 이걸로는 절대 안 되는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숙제죠.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
이런 기업들을 더 키워야 AI를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그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점 자체를 이제는 아까 말씀드리자면 전부 다 뭐를 생각해야 되는 것만 이 인재를 어떻게 확보를 해서 양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확보를 해서 키울까. 키워서 우리 회사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서 키워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잘하려면 정부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게 조금 써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우리나라 참 재밌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람 평생 직업 이런 얘기도 하셨고 했지만 진짜 맞는 말이고요. 저는 이걸 살짝 바꿔서 변화 대응력이라고 합니다. AI가 화두가 돼서 그렇지 이제 세상은 진짜 빠르게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빠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살아던 인생 50 이게 말하면 안 되지. 하여튼 제 인생만 생각해봐도 세상이 진짜 한 4번은 바뀐 것 같아요. 4번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변화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내가 써먹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사람에게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도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정부 정책도 어떻게 변화할까?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내가 옛날하고 똑같이 하면 되나? 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변화를 어떻게 시킬까? 이 고민을 같이 해줘야 돼요. 사실 그 변화 대응력이 정책적인 파트에서 들어와야 되고 이 사회 전반에서 생길 수 있도록 그러려면요 개인에게 너 공부해서 너 인증해 줄 테니까 너 이게 재훈련 시켜 줄 테니까 공부해가지고 AI 써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이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잘하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개인의 책임이고 그 사람만 살짝 대우해주면 모든 게 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지도록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회 전반에서 그렇게 좀 더 개개인적으로 더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올릴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 너 개인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너 개인 평가해가지고 조금 더 줄 테니까 해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나아가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하는 사람들 떨어져 나간 사람은 어떻게 보호할까 떨어져 나가는 도전을 해도 떨어져 나가도 나는 살 수 있어 이 사회가 날 보호해줘 이런 사람 이런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도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도전하는 문화는 또 어떻게 만들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두 개의 정책, 한두 개의 교육 훈련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를 진짜 교육부터 연구부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운 과제가 돼가지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로드맵 어떻게 만들래라고 말씀하셨죠. 진짜 어려워서요. 로드맵을 근데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 시대는 분명히 됐다. 나 혼자 못합니다. 모니터링 과제 하는데 모니터링도 저 혼자 절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사회 전반의 지식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만들어갈까 같이 협업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갈까를 전부 다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집단지성이라고 그러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신기훈 말씀 못하셔가지고 섭섭하셨죠? 예. 안녕하세요. 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다 끝나가는데 질문하는 사람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저는 그 과기정통부 산하에서 에꼴40이라는 혁신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한국형 혁신교육 과정을 준비를 하면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주장하기에는 저희 기관에서 키운 학생들이 오늘 이 포럼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AI 리터러시라든지 아니면 뭐 그 본인의 그 도메인 날리지랑 융합을 이제 잘하는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소통이나 협업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김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이제 NCS 과정에서 그 AI 역량을 표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해한 게 조금 조금 잘못된 건데요. 네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 학생들의 역량을 좀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뭐 융합 역량이라든지 뭐 소통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떤 체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반적인 지금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뭐 코딩 테스트 점수라든지 뭐 일반적인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점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데, AI 인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검증을 받아야 될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이 있어서요. 좀 설명 잠깐 드리면요. 저기 과장님이 고용부 과장님이 계신데 제가 대신 설명 좀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NCS는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방금 질문은 이제 AI, 그러니까 AI 인재도 AI 기술 인재가 있고, 아까 이제 후성민 박사님이 잘 아실 텐데 기술 인재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의 융합 인재가 있고, 그다음에 리터러시 인재라고 이제 우리가 3개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실제 그 NCS는 직무 능력 표준인데 그거 말고 직무 기초 능력이 있습니다. 직무 기초 능력이 있어서 지금 고용부에서 물론 지금 NCS가 그러니까 NCS 홈페이지에 직무 능력 기초가 딱 있는데, 그거를 지금 개편하려고 조금 이걸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개편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예, 아마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직무 능력 기초 능력이 한 1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술 능력인데, 기술 능력을 디지털이나 AI 쪽으로 조금 우리가 체계 트렌드라든가 그걸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 중에 그게 되면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뭐 이렇게 그냥 이제 그냥 고민 단계입니다. 딱 고민 단계. 예, 이게 제가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닌 상태에서 말씀드리긴 되게 조심스러운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AI 리터러시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증 체계로 갈 것인가. 근데 그걸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점은 뭐 다 아실 거고, 이제 그 사람이 신호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는 AI 리터러시가 어느 정도가 있어라고 하면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실제 면접위원으로 가면은 특히 인턴이나 계약직 같은 경우는 AI 리터러시를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성 AI를 활용하는 건지.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취업 준비생들의 스펙으로 작동을 해요. 지금이라도 가뜩이나 할 것이 많은데 그것까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렇다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인정 AI 리터러시가 있다고 인정할 것이냐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이제 오늘 발표하신 네 분께 좀 마무리 의견을 부탁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신기훈 부연구위원님 말씀 못하셔가지고 혹시 오늘 토론에 대한 어떤 마무리 의견 말씀하실 게 있으면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전 질의가 없어서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제조업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AI 인재라는 게 아까 이제 김동규 연구위원님께서도 이게 우리가 기술 인재도 있고 AI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스펙트럼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김상호 센터님도 말씀하셨고 윤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AI가 AI가 적용이 안 되는, 또는 AI와 완전히 격리된 사람들은 이제는 거의 없을 것 같다. 앞으로의 이제 그 취업 시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산업계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그 산업이나 그 도메인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산업에서 AI를 더 활용하고 더 AI의 그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너무 좋은 말씀, 다른 박사님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조금 시간이 남긴 했는데 그 발표자 분들 중에서 혹시 마무리 의견 하시고 싶은 말씀, 김상호 센터 하신 말씀 마무리.
해주십시오. 다른 마무리 의견 없으시면은 저기 예. 홍성민 하십시오. 예. 예, 진짜 긴 시간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얘기하신 것도 그 답변에 약간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그 부분이 협업 능력 혹은 뭐 그 자기주도형 학습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자기주도형 팀 학습을 하다 보면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다 보면 협업 능력도 더 생기고 사실 역량도 좀 더 개발될 거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다들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딱 이렇게 체크를 할 방법이 거의 없어서 어떤 일을 많이 하는가 하면 상급자한테 그러니까 그 학습 들어가기 전과 그 학습 들어가기 후에 상급자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식으로 보통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카데미에서 이걸 적용하시기는 아마 좀 힘드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일단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고 나중에 이걸 하고 나니까 어떤 게 더 개발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사전 사후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뭔가 좀 더 그런 걸 증명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사실은 이게 아까도 제가 그 시스템 얘기하고 전체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얘기가 모든 게 이제는 쉽게 하나의 문제라고 해서 하나의 답이 딱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절대로 아니다. AI가 모든 세상에 다 쓰이고 모든 작업에 다 쓰이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에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사업, 하나의 정책 뭐 이렇게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인력 문제는 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모아서 같이 만들까? 공동 포럼도 그런 의미에서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직능위원회에서 이게 그 교육 문제를 다루고 계시고 그 사실은 직업 훈련 문제를 많이 다루고 저희는 주로 과학기술 인력을 다루지만 과학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게 사실은 두 기관 넘어서 가지고 이 뒷받침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 문제 아니면 그 안정망 문제까지 같이 나누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정책이 기획되고 만들어지는 그 기회의 시발점이 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노영식 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런 게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들 관심 가져주시고 와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남아 계실 줄 몰랐어요. 진짜 많이 남아 주셔서 저 진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 열의가 계속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향후에 우리 직능연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오늘 나온 얘기들을 좀 정책 제안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와 토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현장에 직접 참석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포럼 영상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이상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준비한 공동정책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